자, 이번 시간은 87페이지의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거. 그 혹시 또 이제 그 전번 시간에 경기 지수 뭐 그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위에 보시게 되면 그 기업 실사 지수라고 있죠.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라고 그래서 87페이지 BSI 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가끔 이제 언론에 소개되는 거죠.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그래서 경기가 좋다고 생각이 되면 이 수치에 대입하게 되면 100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경영자들이 경기가 좋다는 전망을 갖고 있으면 투자라든가 고용이 늘어나겠죠. 근데 반대라고 생각하게 되면 줄어들겠죠. 이걸 수치로 해서 이제 확인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정리하는 거는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페이지 87페이지.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건축 경기를 지칭하는데요. 이 건축 경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일단 경기의 흐름은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부동산도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파악하는데, 기본적으로 주택 건축 경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용도를 보면은 주거 말고도 상업이나 공업이나 토지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심이 되는 건 주택이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는 역시 주택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세분하게 되면 협의의 경기, 광의 경기, 최강의 경기로 나눌 수는 있으나 중심은 주택 건축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주택 건축 경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특징이라는 거는 일반 경기하고 다른 부동산 경기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주기가 좀 더 길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기 주기가 길다라는 건요. 주순하는 기준 하는 거예요. 일반 경기는요, 이게 순환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는데, 부동산 경기는 한 17년 정도, 그 이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순환 기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변동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반 경기가 한 50에서 60년을 주기로 해서 변하는 반면에, 부동산 경기는 한 40에서 50년을 주기로 변해요. 그러면 장기적인 변동은 오히려 일반 경기가 길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험상에서 인용한 적이 없어요. 왜? 이것까지 세분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주순환 기준에 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주기가 더 길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게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낼 때 이걸 슬쩍 바꿔버리는 거죠. 장기 변동이 예를 들어서 일반 경기가 길다. 그러면 맞는 표현인데 그럼 학생들은 이거 생각하니까 틀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다. 그런 정도로만 인지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8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해요. 그죠? 그리고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사이클의 움직임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때는 이제 정상적인 궤도를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 사이클의 움직임이라는 게 뚜렷하게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험상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폭이 큰 이유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반적인 사이클인데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높은 정점하고요, 낮은 저점이 나타나요. 이유가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요,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늘어나더라도요, 공급이 바로 뒤따를 수가 없거든요. 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수요가 감소했다고 해서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물량을 우리가 갑자기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존재해서 그러냐면 타성 기간이 있죠. 거기 우리가 박스에 보면 용어로 타성 기간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요와 공급 간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시차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경기 이렇게 변동의 움직임이 이렇게 바뀔 때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이 진폭이 크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뒤에서 나오는 거미집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계는요, 예,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 만약에 서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요, 예, 강남하고 강북의 부동산 경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기는 다 안 좋은데 강남의 재건축 경기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기자 개별 경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일반 경기에 대한 경기 순환 유형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경기 순환 유형을 보게 되면요.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전순환적이라는 것은요, 일반 경기에 앞서서 진행이 되는데 예전에는 주로 이 주식 경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것은 주가에 먼저 반영이 돼서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이건 예전 논리고요. 지금은 잘 활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동시순환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순환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후순환적인 것도 있어요. 이 후순환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요. 근데 요거는 전체적인 이 경기 변동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부동산 경기의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뒤쳐져서 건축 경기니까 이렇게 해서 후순환적인 양상을 띠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 경기 안에 부문별 경기가 있죠. 이 안에 가게 되면 동시순환이라는 거는 일반 경기하고 움직임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역순환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게 그게 주거용 부동산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예전에 시험상에서 여기서 한번 물어본 거죠. 일반 경기와 역순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게 무슨 경기냐? 그러니까 답이 주거용 부동산 경기다. 이렇게 해서 답을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동시순환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얘네를 묶어서 우리가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기가 호황이면은 당연히 이 부동산의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요. 자금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뭐가 상승하냐면 이자율이 상승하죠. 그러면 시중은행에서는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주택 부분은 낮은 금융비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겠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여기 투자가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쓰겠다는 사람이 줄고 그러면 이자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비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주거용 부동산의 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예, 그런 요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포인트는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역순환적이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이게 실전에서 문제가 구성이 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지문이 구성이 되지 복잡하거나 너무 깊은 내용까지는 구성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 학개론의 문제는요. 40분 안에 다 풀게끔 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니 왜 40분이야? 100분이면은 학개론 50분, 민법 50분 아닌가?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100분이더라도 우리가 마킹하는 시간이 7분에서 8분을 빼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풀 수 있는 시간은 9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민법이라는 과목이 이게 문제당 1분꼴에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걔가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자, 개론이 1번부터 40번이고요. 민법이 41부터 80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를 봐서 20분의 시간이 경과하면은 개론은 거의 20번대를 가고 있는데 민법은 예를 들어서 11번이나 한 12번 정도를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푸는 속도가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40분 안에 40문제를 풀게끔 배열이 된다 그러면 얘는 최소한 50분은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문제 1차에 대한 부분은요, 이 시간도 난이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냐가 관건이다. 그럼 어떤 것도 하나의 요령이냐면, 문제를 푸시다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뒤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뒤로 빼버리고 이론을 먼저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40분의 시간 안에 이론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40문제에 대비했을 때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맥시멈 10문제라고 그러면 30문제는 우리가 40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 갖고 계산 문제도 한두 개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령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측정 지표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경기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경기를 할지라도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경기가 어떻게 돼요? 하강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게 되면 재고나 실업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 시점에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게 어느 순간의 정점이고 이게 하강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이걸 서서히 이렇게 연착륙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재고나 실업 등의 문제를 많이 줄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측정을 할 때 쓰는 지표가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두 가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에서는 거래량을 가지고 측정하고요. 공급은 건축량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고요. 반대 경우는 경기가 침체했다고 보겠죠. 그러면 거래량이 많으냐 여부는 뭐를 갖고 할 수 있냐면요. 뭐 취득세에 대한 이 납부 실적이 있죠. 또는 뭐 등기 신청 건수 있죠. 이런 것 등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량에 대해서는요. 건축 허가량, 그 다음에 착공량, 그 다음에 완공량, 이런 것 등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축에 따른 이 허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급이 확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좀 더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건축 허가가 늘어났다고 해서요. 반드시 착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착공의 타성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착공은 상대적으로 좀 더 완만하게 느리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허가를 받고 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경기의 흐름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래량과 건축량을 갖고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격은 얘네는 주요 지표지만 얘는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반드시 좋아지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물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동산 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변수 문제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은 그냥 보조 지표 정도로 쓰고 주요 지표로는 거래량, 건축량 등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요.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고 해서 별표가 되어 있죠. 별표가 되어 있는 이유는요. 이 안에서 단독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장의 형태를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회복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향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퇴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 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 경기하고 똑같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게 이제 안정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상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하는 시장이고요. 여기 하향이라는 거는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큰 틀에서 보시게 되면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상향 시장이 있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거래가 증가하면은 가격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공가라든가 공실은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요. 이런 거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후퇴나 하향을 가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답을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순환 국면상의 특징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요. 90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 자, 굵은 글씨로 그죠? 회복시장에서는 3번하고 4번 그죠? 색이 다르죠. 그 다음에 상향시장을 가게 되면 거기 4번하고 5번 지문, 그 다음에 후퇴시장을 가게 되면 2번하고 3번, 그 다음에 하향시장을 가게 되면 4번하고 5번. 그죠? 그것이 포인트란 얘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험상에서 활용하니까. 그러니까 회복시장에서는요. 우리가 부동산 유통활동이라고 그러고요. 전문활동이라도 얘기를 해요. 예, 요거는요. 나중에 뒤에서 마케팅에서 배우시는데 이 마케팅 전략 중에 보면요. 4P 믹스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중에 유통경로 전략이라는 거는 분양 대행업자나 중개업자를 활용해서 시장에 공급된 제품이 빨리 유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유통 전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개업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중개업자들은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구를 중시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는 매수자를 중시하다가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요. 매도자를 중시하는 형태로 바뀌는 게 나오는 게 회복시장인데요. 결론적으로는 매도자 중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일 때요. 전문가도 일단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게 뭐냐면 후퇴하는 시점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는 타이밍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운 거죠. 두 개를 알 수 있으면 아주 대단한 전문가고요.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도 대단한 능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후퇴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인식을 못하죠. 최소한 몇 개월 또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지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있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되거나 또는 하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됐을 때 있잖아요. 인식을 했을 때는 현재 이 시세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전에 거래된 거는 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거래된 거니까 이때 거래된 사례를 이 시점에서 수집하면 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그래서 그걸 인식하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기준 하한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상향시장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유통활동이 있죠. 예, 전문활동에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그러면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를 중시하겠어요? 매도자를 중시하죠. 이때는 중개업소에 매물은 나와요. 매물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문의 전화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계약금을 안겨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오기만 하면 잡아달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래가 안 이루어지죠.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매도자가 중시되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했을 때 다 하한선이죠. 왜냐하면 상향시장이라는 게 이때 국면을 얘기하거든요. 이때. 그러면 이때 국면에서 그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좋은 경기도 후퇴하겠죠. 그러면 후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부동산 유통 전문 활동에서는 누구를 중시하냐면 초기는 매도자를 중시를 하다가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은 매수자 중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매수자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죠. 경기가 후퇴했다는 거를 우리가 초기에는 바로 인식을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쌓이거든요. 물건이, 매물이 쌓이고. 그러면 경기가 후퇴 국면으로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했을 때 기준 또는 상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후퇴시장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다 지금보다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그러면 하향시장은 경기가 불황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부동산 유통활동에서는 누구를 중시하게 되겠어요? 매수자를 중시하죠. 이때는 매물은 쌓여 있고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다 상한선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요. 이게 상으로 들어오면 과거의 사례 가격은 다 하한선이 돼야 돼요. 근데 하향시장이 되면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다 상이 돼야 돼요. 그죠? 예, 요거를 틀리게 몇 번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정리하시는 거.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때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안정시장이라는 건요.
별도의 지역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시세가 항상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통활동에서 보면은 매도자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다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게 이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소형 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매물도 꾸준히 나오고 매수세도 꾸준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했을 때 항상 기준 가격이 되더라. 그게 안정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순환 국면상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 거미집 모형이라는 건요. 예, 거기 보시면은 수요는 가격 변동을 하게 되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데요. 공급은 시차를 두고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는 상품이 있죠.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경우죠. 그래서 주로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는 건설업이나 농산물에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거미집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은 농산물이나 아니면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 간에 이게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큰 이유는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시차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거미집 모형인데요. 거미집 모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기본 가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충족이 돼야지만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92페이지에 상단에 가게 되면 한 5번째 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걸 압축을 해서 정리해 드리면 이런 얘기죠. 금기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현재라는 거죠. 금기라는 게. 요 금기 수요량은 현재 가격에 이렇게 반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금기 공급량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전기 가격에 반응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나중에 혹시 우리가 계산적인 사고 나올 때도요. 금기는 우리가 T라고 표시하고요. 전기는 T-1로 표시한다고. T가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반응한다는 얘기는요. 시장의 공급자들은 항상 현재 시장 가격에만 반응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2021년 1월 달이에요. 자, 1월에 여기 주택이 500채가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이 500채라는 것은요. 202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이게 지금 들어온 건 아닐 거란 얘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거를 500채를 지어서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로 조금 돌아가야 돼요. 2018년 10월이 됐을 때 이때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데 단기에는 공급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상승하냐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이때 착공을 하게 돼요. 이때 착공을 할 때는요. 이 가격이 요 미래에 완공이 될 때도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건설사가 한 500채 착공이 됐어요. 그런데 얘가 몇 개월 지났다 그래서 바로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건설사가 착공이 또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C도 착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얘네들이 시장에 공급될 쯤이면은 오히려 공급량이 더 많아지는 불균형 상태가 발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은요, 공급자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공급량은요, 전기 가격에, 이 가격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수요는 지금 증가했는데 공급은 다음 기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 간에 시차가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이제 주로 인용이 되는 게 92페이지 중간에 가면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거는 별표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안정 조건을 놓고 봤었을 때요. 뭐가 있냐면 수렴형이라고 있는데 얘가 기본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거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문제를 줄 때 항상 얘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은 뭐냐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줄여서. 그런데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역수관계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요. 기울기는 얘가 더 커져요. 예? 이게. 그리고 수요 곡선 기울기에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있다라고 그러면 역시 절대값도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커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그려봤을 때요. 수요 곡선은 음의 값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급 곡선은 이렇게 플러스의 기울기를 갖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근본적으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예, 이게 역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것만 알아두시게 되면 기울기는 다 반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의 왜 절대값이라는 명칭을 쓰게 될 수밖에 없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수요는 0.8이고요. 얘가 0.6이에요. 그러면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값을 명시하게 되면 이게 빠지죠. 그럼 얘가 더 커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수렴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렴형을 기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이런 거죠.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 가격이 이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두실 건요. 이 기울기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기울기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기울기가 조건에 관계없이 다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자, 수요가 증가했는데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가 상승하냐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공 상태에서는 초과 수요예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짓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에 먼저 착공이 들어간 애들로 인해서 얘가 새로운 균형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야 되는데 뒤 이어서 착공 들어간 물량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완공이 되면요. 오히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는 초과 공급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경기가 하락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침체된 경기는 이 상태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경기가 좋아져서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자는 또 이 가격에 반응을 해서 착공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완공이 될 때까지는 시차가 있죠. 그럼 또 이 상태는 초과 공급. 그러면 다시 침체. 그러다 다시 또 경기가 좋아져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요 가격을 기준으로 또 반응을 나타내죠. 이게 되풀이 되다가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재와 다르게요. 부동산은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이런 걸 반복하다가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해 가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탄력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인 수요에 비해서 수렴형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A시장과 B시장을 물어봤을 때 항상 A시장은 수렴형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발산형이라는 것은요. 수렴형하고 반대 논리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발산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도 기울기는 반대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있으면 여기는 거꾸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커지고요. 수요 곡선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하고 공급 곡선 기울기에 대한 절대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역시 얘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하나만 정리하시면 돼요. 기울기는 반대다. 그러면 발산형은 얘하고 반대니까. 그죠? 예. 그리고 순환형은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순환형은 이 조건이 다 같아지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같아지는 상태. 그러면 기울기나 절대값도 다 동일한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니까 얘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런 거미집 모형이라는 것은요.
예,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어디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예, 이거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거는 94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4번에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거미집 모형이 한계라고 돼 있죠. 현재 시장 임대료만 반응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만약에 공급자가 미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면 거미집 이론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93페이지 가시면은 문제로 확인하기 문제 있죠.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보시면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죠. 그러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이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 그러면 발산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인용을 해준 거니까 예,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예, 경제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본 경우죠. 그래서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 복습을 꼭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론 있죠. 105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 시장론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